저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의 김낙연 교수입니다. 오늘은 일제 종족주의의 황당한 통계 해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를 논박한다는 기치를 내건 일제 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 저자인 황태연은 엄청난 다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2016년 이후 발행된 그의 저서 목록을 뽑아보았더니 무려 10권이 넘습니다. 그 책에서 같은 대학의 동료 교수인 저를 부에노, 일제의 앞잡이란 뜻입니다. 라고 부르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전까지는 그의 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의 책을 훑어보면서 두 번 놀랐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주장을 메디슨의 통계로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디슨은 역사 통계의 국제 비교 분야의 개척자이며 각국의 1인당 GDP를 20세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비교할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사 전공자들이 이 통계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했었는데 이 점에서 황태연의 시도는 반가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크게 놀란 것은 그가 이 통계를 황당한 방식으로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발간된 그의 저서에서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그의 주장들이 이러한 통계의 자의적 해석과 오독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의거하고 있는 메디슨 통계를 이용해서 18세기 이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 1은 1700년 이후 8개의 시기로 나눠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세계 경제와 1인당 GDP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1인당 GDP 증가율은 성장률에서 인구 증가율을 빼서 구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보다 다소 낮게 나옵니다. 시기 구분은 자유의 제약과 한국의 체제 변화 등을 감안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전체 큰 흐름을 보면 1820년까지는 1인당 GDP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19세기 중엽에는 연평균 0.5%로 늘었고 20세기 초에는 다시 1.3%로 가속화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세계 대공황을 포함하는 20세기 전반에는 1% 이하로 정체한 후에 50년대 이후는 2%대의 증가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나 서유럽과 같이 표의 오른쪽 끝에로 갈수록 1인당 GDP 증가가 앞서 진행하였고 인도나 중국처럼 왼쪽으로 가면 20세기 전반까지도 경제가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일본은 구미에 비해서는 한 발 늦게 출발했지만 19세기 말에는 서유럽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성장이 가속화되었다가 최근에는 유럽의 구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19세기 중엽까지는 증가율이 0으로 고정되어 있다가 개항기에는 연평균 0.8%로 미미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식민지기인 1912년에서 39년에는 2.3%로 뛰어서 당시 세계 경제의 평균 수준인 0.9%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해방 전후와 한국 전쟁기에 크게 하락한 후에 1960년에서 87년간은 연평균 7%의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후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도 한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표 1에는 각국의 증가율이 세계의 평균보다 높은 경우 연두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를 보면 서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된 성장의 파도가 일본으로,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으로 1960년대는 이후는 다시 중국과 인도로까지 일정한 시차를 두고 파급되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디슨 통계는 후술하듯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세계 경제 전체의 흐름에 관한 뛰어난 통찰을 줍니다. 그런데 메디슨의 이 통계가 황태연의 책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오독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정치적으로 독재가 이루어졌지만 경제의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황태연은 이 상식마저 뒤집으려 합니다. 앞에서 인용했듯이 박정희 시대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평균 149달러 증가에 그친 반면 독재와 폭정을 종식시킨 민주시대에는 연평균 635달러로
4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가상의 예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소득이 100에서 출발해서 4배가 늘어난 A와 그 다음에 1000에서 출발해서 2배가 늘어난 B, 이 경우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A는 박정희 정부 시대라 생각하면 되고 B는 황태현 씨가 얘기하듯이 민주화 정부 시대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소득이 100에서 400으로 되었으니까 300만큼 늘어난 반면 B의 경우는 1000에서 2000으로 1000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두고 그는 A보다 B가 소득이 3.3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1000하고 300을 비교한 것이죠. 그래서 3.3배나 빨리 증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가 B보다 증가율이 2배 빠르다고 해야 할 것을 뒤집어서 B의 소득 증가가 A보다 3.3배 빠른 것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경강부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10배 차이 나는 두 시기를 증가율로 비교하지 않고 소득의 절대액으로 비교하는 초보적인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의 오독을 근거로 해서 그는 더 나아가 만약 민주정부였다면 박정희 시기에 소득의 증가율이 몇 배 더 빨랐을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앞의 표에서 보았듯이 박정희 정부 시기를 포함한 1962년에서 87년에 한국은 대만과 함께 세계 평균보다도 3배 이상 빠른 세계 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몇 배 더 빠른 성장이 가능했다고요?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올린 경제적 성과를 못마땅해 하고 이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의 정치적 의도는 알겠지만 이를 위해 통계를 이렇게까지 왜곡할 수 있는지 놀랄 따름입니다. 이러한 통계의 오독과 자의적인 해석은 해방전에 대해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적 근대화가 식민지가 아니라 대한제국기에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그 근거로 메디슨 통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표 1에 따르면 개항기에 해당하는 1870년에서 1912년에 1인당 GDP 증가율이 연평균 0.8%로 식민지기, 전시를 제외한 식민지기입니다만에 해당하는 1912년에서 39년에는 2.3%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20년에서 1870년에는 소득 증가율이 거의 0에서 개항 이후 0.8%로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개항으로 인해 무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쌀이나 콩과 같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면직물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쌀의 수출 가격이 면직물의 수입 가격에 비해 유리, 즉 교역 조건이 개선됐다고 얘기합니다만 유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교역의 확대가 소득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새로운 문물이나 사상이 밀려 들어온 것도 경제에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평균 0.8%라는 증가율은 당시 세계 경제의 평균, 즉 1.3%에도 미치지 못했고 식민지기의 2.3%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메디슨의 통계를 읽는 그대로 읽으면 그의 주장과는 거꾸로 경제적 근대화가 식민지기에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황태현은 통계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합니다. 1870년에서 1912년의 평균 증가율은 0.8%이지만 앞시기에 낮은 증가율, 예컨대 0.5%라고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이 강무개혁으로 인해 1.3% 수준은 높아졌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나아가 합병 이후인 1911년에서 15년에는 연평균 6.5%로 급등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는 이것까지도 광무개혁의 성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러일전쟁 이후 일제는 사실상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화폐와 재정제도가 개편되었고 합병 직후에는 일본의 경제 관련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는 등 한국은 일제의 지역통합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이러한 체제의 전환과 경제적 변화를 무시한 채 1910년에서 15년의 고속성장을 오래전에 이미 실패로 끝난 강무개혁의 성과라고 강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집착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메디슨의 통계가 오히려 자신이 비판하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한국이 1915년에는 아시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그 후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소득 수준을 비교할 때는 물가 수준의 차이를 감안해 줘야 합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물가가 높으면 그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메디슨 통계는 이러한 비교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림 1은 이를 이용해서 한국과 대만,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에 비해 어떤 수준이고 지난 100년간 어떻게 추이해 왔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황태현이 인용한 메디슨의 통계이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후학들에 의해서 수정되고 업데이트된 통계입니다. 그래서 메디슨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수정된 업데이트된 통계입니다. 먼저 2차 대전 이후를 봅시다. 2차 대전 이후를 보시면 동아시아 상국의 소득은 2차 대전 직후에는 미국의 한 4% 내지 11%, 일본이 11%고 한국이 4%입니다만은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급속히 미국에 캐치업돼서 올라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의 한 70% 전후의 수준에 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방 전의 경우를 보시면 먼저 최근에 업데이트된 계열, 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일본은 파란색이고 대만은 녹색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주황색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30%, 대만은 미국의 20%, 한국은 10% 전후의 수준이었고 시기에 따라 기복이 있지만 대체로 이 수준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권에 편입되어 각 지역의 경제가 연동되어 있었고 그가 주장하듯이 일본과 한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정되기 전의 계열, 이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시면 해방 전에 한국이 대만보다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한국은 1915년에 아시아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황태현의 주장은 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메디슨 통계는 각국의 소득 증가율, 아까 표일에 제시했던 겁니다만과 함께 각국의 소득 수준의 차이, 이거는 지금 이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비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양립시키기는 여기서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방법상의 난점이 있습니다. 메디슨의 방법은 1990년에 조사된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의 차이를 출발로 해서 그 이전 시기는 소득 증가율로 연장하는 방법, 이를 100% 액션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거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작성한 것입니다. 근데 1990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국가 간 소득 수준을 비교할 때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30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해방 전이죠. 일본과 한국, 대만의 물가 수준을 비교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를 반영한 결과 이 그래프에서 당시 한국의 소득은 대만보다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실선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1인당 GDP를 장기에 걸쳐 비교하는 일은 자료야 방법의 상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메디슨 통계 중에서 19세기 이전의 수치는 단순한 추정이나 가정에 의존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국에서 이를 개선한 연구가 나오면 그 성과를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통계는 진화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 한정하더라도 식민지기 GDP 통계가 현재 일본의 시도츠바시 대학의 추계를 이용하고 있지만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이를 개선한 추계 성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낙성대의 추계 결과가 더 나은 추계라는 공감대가 학자들 사이에 형성된다면 기존 추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황태현의 비판은 황당합니다. 그림 1에서 점선과 실선으로 수정된 것을 보면 한국의 1인당 GDP의 감소가 가장 큰데 그것이 말이 되지 않으며 한국인이 빠진 채 일본과 중국인 연구자들이 짜고 변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결과가 한국의 강무개혁으로 아시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대 중엽의 한국이 경제대국이었다는 주장도 어이가 없는 주장이지만 다른 연구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과연 학자들의 태도일까요? 다른 사람의 연구를 비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그에 합당한 논리적 또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겠죠. 이를 보면 그는 학문 세계가 비판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성과를 축적해 왔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태현은 메디슨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마치 통계적 근거를 갖고 있는 듯이 꾸미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계를 황당한 방식으로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임이 드러났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통계 해석을 해놓고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 같은 상대 학자를 전응하라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행태가 나타난 것은 일제시대나
박정희 정부 시기를 객관적인 연구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혐오와 폄하의 대상으로 보는 그의 정치적 성향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작을 통해 쏟아낸 그의 많은 주장들이 학문적으로는 사상 누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